안녕하세요. 내 정신 채널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찬주입니다. 11월 마지막 주간 이렇게 함께 했습니다. 이제 곧 12월을 만나게 되는 그런 때에 여러분 이렇게 찾아뵙게 됐습니다. 자, 오늘 이 소설에서 위기 부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어떻게 이렇게 일이 되어질까라는 생각이 들 텐데요. 사실은 소설에서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삶들 가운데에 이런 커다란 문제로 우리께 다가오는 경우가 흔치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건가라는 생각의 훈련이라 할까, 생각 다지기라 할까, 생각의 근육을 굳건히 하는 그런 시간이라고 보시게 되면은 또 재밌게 그렇게 볼 수 있는 시간일 것 같습니다. 우선 제가 요약했는 거를 한번 들어보시고요. 길게 요약된 부분입니다만은 내 정신 채널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서머십 몸의 소설 달과 육펜스의 한 장면을 통해 아주 불편하면서도 동시에 정말 강력한 질문 하나를 던져보려고 합니다. 만약 한 예술가의 광기가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해버렸다고 상상해보세요. 그런데 바로 그 잿더미 속에서 인류 역사에 남을 불멸의 걸작이 태어난다면 우리는 과연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오늘 그 끔찍하고도 숭고한 탄생의 과정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하나의 위대한 예술 작품, 그것이 한 인간의 삶을 완전히 파멸시킨 대가로 태어났다면 과연 그 작품의 가치를 우리는 온전히 인정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은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야기 전체를 관통하는 아주 묵직하고도 어려운 도덕적 딜레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딜레마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소설의 핵심적인 상징 두 가지를 알아야 합니다. 바로 육펜스와 달이죠. 육펜스는 뭐랄까, 우리가 발을 딛고 서 있는 현실 세계를 뜻해요. 평범한 일상, 안락함, 가족과의 관계, 그리고 우리가 지켜야 할 도덕 같은 것들이죠. 반면에 달은 저 하늘 위에 떠 있는 손에 닿지 않는 이상을 상징합니다. 예술에 대한 광적인 집착, 천재성, 그리고 세상의 규칙 따위는 가뿐히 무시해버리는 그런 초월적인 세계를 말하는 거죠. 잠시 후 이 두 세계가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어떤 끔찍한 파국을 만들어내는지 목격하게 되실 겁니다. 그럼 먼저 이 모든 비극이 시작되기 전 그 평화로웠던 세계, 바로 육펜스의 세계부터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곳에는 사랑과 질서, 그리고 소박한 행복이 가득했습니다. 이 육펜스 세계의 주인은 더크와 블란치 스트로브 부부입니다. 남편 더크는요, 실력은 그냥 그런 삼류 화가지만 마음씨 하나는 정말 세상 누구보다 선량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내 블란치는 가정을 정말 깔끔하게 돌보는 그런 사람이었죠. 두 사람은 서로를 끔찍이 아끼면서 저 멀리 있는 예술을 안전한 거리에서 감상하며 소박하지만 안정된 삶을 꾸려가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에 딱딱 놓여있는 예측 가능한 행복의 세계, 바로 그런 곳이었죠. 하지만 바로 그 평온하기만 하던 육펜스의 세계에 혼돈의 화신이자 예술의 괴물인 한 남자가 발을 들여놓게 됩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한 천재의 예술적 비전을 위해서 얼마나 끔찍한 인간적인 대가가 치러지는지 똑똑히 목격하게 될 겁니다. 이 모든 비극은요, 정말 믿을 수 없을 만큼 빠른 속도로 진행됩니다. 먼저 마음씨 착한 더크가 병들고 굶주린 스트리클랜드의 천재성을 한눈에 알아보고는 그를 자기 집으로 데려와서 정말 극진히 간호합니다. 하지만 그에게 돌아온 건 뭘까요? 바로 끔찍한 배신이었습니다. 스트리클랜드는 더크의 아내 블란치를 유혹하고 블란치는 마치 홀린 듯 남편과 가정을 모두 버리고 그를 따라 나서죠. 하지만 스트리클랜드에게 그녀는 그저 예술적 영감을 위한 도구였을 뿐입니다. 영감이 다하자 그는 그녀를 헌신착처럼 버려버렸고 결국 절망에 빠진 블란치는 맹독인 옥살산을 마시는 끔찍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건 병원에 실려간 블란치가 내뱉은 절규입니다. 남편 더크가 걱정스러운 마음에 병실에 들어가려고 하자 안에서 들려온 이 목소리는 그가 평생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완전히 낯선 목소리였어요. 이건 이성적인 거부가 아니었습니다. 고통에 찬 짐승이 내지르는 그런 처절한 울부짖음에 가까웠죠. 비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마신 옥살산은요, 그녀의 생명뿐만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마지막 존엄성마저 앗아갔습니다. 맹독이 식도와 성대를 전부 태워버리면서
그녀는 고통을 표현할 목소리조차 영원히 잃고 만 겁니다. 세상과의 소통 창구가 물리적으로 그리고 영원히 차단되어 버린 거죠. 결국 블란치는 숨을 거둡니다. 남편 더크가 전하는 그녀의 마지막 모습은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낭만적인 비극과는 거리가 아주 멉니다. 그 아름다웠던 피부는 맹독에 의해 끔찍하게 타버렸고 화학적으로 또 물리적으로 완전히 파괴된 모습이었어요. 이것이 바로 예술이라는 저 멀리 있는 달에 다가가려 했던 평범한 인간이 마주한 비참하고도 잔혹한 현실이었습니다. 아내를 잃고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생존자, 더크 스트로브. 그는 이제 어떤 선택을 할까요? 그는 예술과 천재성이라는 그 혼돈의 세계, 즉 달로부터 필사적으로 도망치기로 결심합니다. 아내의 장례식을 치른 후에 더크는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도시 파리와 평생의 꿈이었던 화가로서의 삶을 모두 포기하겠다고 선언합니다. 그에게 예술은 이제 더 이상 구원이 아니었어요. 자신의 모든 것을 앗아간 끔찍한 저주가 되어버린 거죠. 그가 돌아가고 싶어 하는 곳은 바로 어린 시절의 고향, 네덜란드입니다. 그가 이제 갈망하는 것은 더 이상 위대한 예술 같은 게 아니에요. 따뜻한 어머니의 사랑, 질서정연하게 정돈된 벽돌집과 반짝이는 부엌, 그리고 운명의 신의 눈에 띄지 않는 조용한 삶. 예술가가 아닌 평범한 몫으로서의 안전한 삶. 이 모든 것들이 바로 달의 광기와 정반대에 있는 예측 가능한 6펜스의 세계입니다. 그는 이제 그 평범함 속으로 필사적으로 숨어들고 싶어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 끔찍한 고통 끝에서 더크가 얻게 된 새로운 인생 철학입니다. 운명의 주목을 받지 않도록 조용하고 소박하게 사는 것. 한때는 천재의 삶을 동경했던 그였지만 이제는 평범함과 무지송에 고소진정한 안정이 있다는 것을 너무나도 처절하게 깨달아버린 것이죠.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6펜스의 세계로 도망치려던 더크는 마지막으로 그 비극의 현장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고 그곳에서 자신의 모든 가치관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충격적인 발견을 하게 됩니다. 더크는 화자인 나에게 장례식 직후에 스튜디오에 잠시 들렀던 일을 털어놓습니다. 그곳에는 스트리클랜드가 남기고 간 캔버스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죠. 바로 자신의 아내, 블란츠를 그린 누드화였습니다. 아내를 파멸로 몰고 간 원수가 그린 아내의 나체를 본 순간 더크는 이성을 완전히 잃어버립니다. 슬픔, 질투, 분노, 이 모든 감정이 뒤섞여 폭발하죠. 그는 아내의 죽음을 불러온 이 그림을 당장 파괴해버리기 위해 창작의 도구인 그림 주걱을 마치 파괴의 무기처럼 단단히 움켜줍니다. 이건 너무나도 인간적이고 본능적인 반응이었죠.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림을 찢어버리기 직전 그는 거짓말처럼 멈춰섭니다. 남편으로서의 분노가 아닌 평생 예술을 사랑해온 감식가로서 그림을 제대로 마주하게 된 것이죠. 여기서 이 이야기의 흐름이 아주 극적으로 전환됩니다. 다음 장면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우리는 숭고함이라는 개념을 잠깐 알아야 합니다. 숭고함이란 건요, 이 정의처럼 그냥 아름답다는 말로는 도저히 표현할 수 없는 어떤 거대하고 압도적인 힘 앞에서 느끼는 두려움과 경외감이 뒤섞인 감정을 말합니다. 더크의 고백입니다. 그는 그림을 파괴하려던 자신의 행동이 무서운 범죄가 될 뻔했다고 말합니다. 이게 바로 아내를 잃은 남편의 개인적인 원한과 슬픔이 작품이 뿜어내는 그 압도적인 예술적 힘 앞에서 완전히 무력화되는 순간입니다. 더크의 설명에 따르면 그 그림은 분명 블란치의 육체를 그렸지만 동시에 뭐랄까 열정적인 관능과 함께 영혼을 어지럽히는 어떤 영적인 힘이 담겨 있었다고 해요. 마치 텅 비어버린 우주를 헤매는 벌거벗은 영혼의 공포와 신비를 그대로 담아낸 듯한 그림이었죠. 이것이 바로 그 그림이 단순한 아름다움을 넘어 숭고하다고 평가받는 이유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비극을 만들어낸 장본인 스트리클랜드의 태도를 통해서 예술과 도덕의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시간이 한참 흐른 뒤에 화자가 스트리클랜드를 만나서 그가 저지른 비극에 대해 묻습니다. 그러자 그는 조금도 동요하지 않고 이렇게 되묻죠. 자네가 날 어떻게 생각하든 내가 눈 하나 깜짝할 줄 아나?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도덕적인 평가 따위는 그에게 아무런 의미도 없었던 겁니다.
그는 심지어 이렇게까지 설명합니다. 블란치는 그림을 그리기 위한 모델, 즉 도구였을 뿐이라고요. 그림이 완성되자 그녀는 더 이상 필요 없는 존재가 되었고, 그래서 모든 흥미를 잃었다는 겁니다. 그는 한 인간의 삶을 파괴하고 얻어낸 그 걸작을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그 피해자인 더크 스트로브에게 그냥 줘버리고 아무렇지 않게 떠나갑니다. 결국 우리는 맨 처음의 제문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위대한 예술이라는 건 과연 인간 세상의 선과 악, 도덕률을 완전히 초월하는 독립적인 세계에 존재하는 것일까요? 한 인간의 삶을 제물로 바쳐서 탄생한 걸작 앞에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느껴야 할까요? 이 소설은 우리에게 친절하게 답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저 이 섬뜩하고도 숭고한 질문을 우리에게 남길 뿐입니다. 네, 지난주에는 마지막에 더크 스트로브는 아내의 반대를 무릅쓰고 기어코 찰스 스트릭랜드를 자기 집에 데려다가 그렇게 극진한 간호를 했던 이 일이 오히려 화가 돼서 되돌아옵니다. 아내가 찰스 스트릭랜드와 눈이 맞아서 집을 나가겠다고 하는 상황이 되어지고, 그래서 결국은 더크가 이 집에서 나오게 되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나라고 했는데, 찰스 스트릭랜드하고의 그런 일이 있었던 아내는 결국은 또 자살해버리는 일이 지난주 마지막이었습니다. 옥살산이라 해서 주로 가정에서 많이 쓰는, 옛날에 우리 같으면 양재물처럼 그렇게 많이 쓰는 거였다고, 녹그릇 닦을 때 녹을 제거한다든지 어복에 묻어있는 그런 그 표백제로 희석시켜서 사용한다든지 이렇게 된 독극물이었는데, 그렇게 독극물을 마시고 신음하고 있는 거를 관리인이 발견하게 되면서 이제 병원으로 실려갔는데, 병원으로 실려간 이후의 일입니다. 그날 하루를 어떻게 보냈는지 잘 생각이 안 난다. 스트로브는 혼자 있는 걸 견디지 못했고 나는 나대로 그의 마음을 딴 데로 돌리느라 기력이 다 빠져버렸다. 그를 데리고 루브르에 갔다. 그는 그림 보는 신용을 했지만 마음이 줄곧 아내에게 가 있는 게 뻔했다. 억지로 점심을 먹이고 난 다음 들어가 자리에 눕게 해보았지만 잠이 오지 않는 모양이었다. 며칠간 내 아파트에서 지내겠느냐고 묻자 그는 얼른 그러겠다고 했다. 책을 주워 보았으나 한두 장 넘기다 말고 애처로운 표정으로 허공을 응시하곤 했다. 저녁에는 피켓 게임을 수없이 했다. 그도 딴에는 내 기분을 의식했는지 짐짓 재미있는 척하려고 애썼다. 결국 내가 준 약을 한 모금 마시고 나서야 그는 불안스러운 선잠에 빠져들었다. 우리는 다시 병원에 가서 간호사를 만났다. 간호사는 블란치가 좀 좋아진 것 같다고 말한 후 환자에게 남편을 만나겠냐고 묻기 위해 안으로 들어갔다. 병실 안에서 뭐라고 말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이윽고 간호사가 나왔다. 환자가 지금은 아무도 만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그녀가 남편을 만나지 않겠다고 하거든 나는 만나줄 건지 물어보라고 했는데 나도 만나기를 거절했다고 전했다. 덕크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어쩔 수 없네요. 간호사가 말했다. 몸이 너무 안 좋으니 하루 이틀 지나면 마음이 달라지겠죠. 누구 다른 사람 보고 싶다는 사람이 없던가요? 덕크가 거의 속삭이듯이 목소리를 낮추어 물었다. 그저 가만히 혼자 있게 해달래요. 그때 덕크의 두 손이 야릇하게 움직였다. 마치 몸뚱이에 붙어 있지 않고 저 혼자 움직이는 것처럼. 이렇게 좀 전해주시겠습니까? 혹시 만나보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내가 데려오겠다고요. 그저 아내 마음을 기쁘게 해주고 싶어서 그럽니다. 간호사는 조용하고 다정한 눈길로 그를 바라보았다. 지금까지 세상의 온갖 끔찍한 일과 고통스러운 일을 다 보아왔지만 죄 없는 세상을 꿈꾸며 여전히 평온함을 잃지 않고 있는 눈길이었다. 환자가 조금 진정이 되면 가서 물어보죠. 덕크는 아내가 불쌍해서 못 견디겠는지 지금 당장 가서 말을 전해달라고 간청했다. 그 말을 들으면 병이 나을지도 몰라요. 제발 지금 가서 물어봐 주지 않겠습니까? 연민이 어린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간호사는 다시 안으로 들어갔다. 간호사가 두런두런 말하는 소리가 들렸고 이어 그 말에 대답하는 다른 목소리도 들렸다. 그런데 처음 듣는 목소리였다. 싫어요, 싫어. 싫다니까요.
간호사가 다시 나와 머리를 저었다. 이 사람 아내가 맞습니까? 내가 물었다. 목소리가 아주 이상한데요. 독으로 성대가 타버린 모양이에요. 덕크는 나지막하게 괴로운 신음소리를 토했다. 나는 그더러 먼저 나가 입구에서 기다리라고 했다. 간호사에게 따로 할 말이 있다고 했다. 무슨 말이냐고 묻지도 않고 그는 묵묵히 나가버렸다. 이제 자신의 의지를 죄다 잊어버린 것 같았다. 말 잘 듣는 어린애처럼 고분고분했다. 왜 그런 짓을 했는지 말하던가요? 내가 물었다. 아니요, 통 말을 하지 않아요. 그저 말없이 누워있기만 해요. 그렇게 누워서 몇 시간이고 꼼짝도 하지 않네요. 하염없이 울기만 하고 베개가 다 젖었어요. 기운이 없어 손수건으로 닦지도 못하고요. 얼굴이 눈물 범벅이에요. 그 말을 들으니 갑자기 가슴이 미어질 것만 같았다. 스틱랜드가 눈앞에 있으면 죽여버릴 수도 있었을 것이다. 간호사에게 작별 인사를 건네는 내 목소리가 나도 모르게 떨려 나왔다. 덕크가 계단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듯 내가 가서 팔을 잡을 때까지도 알아차리지 못했다. 우리는 묵묵히 함께 걸었다. 나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 가엾은 여자가 그토록 끔찍한 짓을 저질렀을까 하고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스틱랜드라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있을 것이다. 경찰에서 누군가가 그를 만나보았을 터이고 스틱랜드도 무슨 이야기를 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지금 그가 어디에 사는지도 모른다. 전에 화실로 사용하던 그 호르만 다락방으로 돌아갔을까? 여자가 그를 만나려 하지 않는 것도 이상했다. 불러도 오지 않을 게 뻔해서 부르러 보내지 말라고 했을까? 도대체 얼마나 잔인한 꼴을 당했기에 무서워 목숨까지 끊으려고 했던 것일까? 자, 여기에서 화자는 더크 스트로브에게 뭔가 좀 위로가 될까 해서 애씁니다. 같이 박물관도 가보고 좀 더크를 위로해 볼 겸해 해서 그래서 우리 집에 며칠 머물겠느냐고 묻습니다. 그렇게 되니 더크는 바로 그렇게 하겠다 해서 같이 저녁을 먹고 그 다음에 미켓 게임이라는 게임도 하고 그렇게 애씁니다. 화자가 수면제를 먹고 한심 잡니다. 자고 난 뒤에 간호사를 만나러 이제 저기 갔습니다. 이제 간호사께 좀 물어보라고 합니다. 남편이 왔는데 만나보겠느냐고. 그렇게 했더니 간호사가 들어갔다가 나와서 하는 얘기가 지금은 혼자 있고 싶다고,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다고 그 얘기를 해서 결국은 만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더크가 혹시 그 만나고 싶은 사람이 누군가가 있다고 하나요?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것도 당연히 없다고 얘기했겠죠. 그래서 화자가 묻습니다. 왜 그런 짓을 했을까요? 그렇게 했더니만은 아니요, 통 말을 하지 않아요. 간호사가 얘기가 말을 하지 않는답니다. 누워서 그냥 울기만 울고 하염없이 울어대는 바람에 손수건으로 얼굴을 다 닦지도 못할 정도로 눈물이 범벅되어 있다. 그 얘기 외에는 다른 얘기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더 이상 면회도 안 되고 한다니까 덕크와 둘이서 나와서 계단을 그렇게 내려와서 걸어 나오면서 왜 이같이 끔찍한 일이 이 여자에게 벌어졌을까? 왜 이 여자는 그 끔찍한 일을 저질렀을까? 이런 생각을 혼자서 합니다. 그렇다면 틀림없이 경찰이라든지 또는 덕크는 뭔가를 좀 알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더군다나 그렇게 모든 걸 내팽개치고 따라간 찰스 스트릭랜드와 무슨 끔찍한 일이 있었길래 이같이 자살을 해버렸을까? 이런 도대체 얼마나 잔인한 꼴을 당했기에 무서워 목숨까지 끊으려고 했던 것일까? 이런 생각을 혼자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또 보겠습니다. 그 다음 일주일은 정말 끔찍했다. 스트로브는 하루에 2번씩 병원에 가서 아내의 상태를 물었고 그녀는 여전히 남편 만나기를 거부했다. 스트로브는 처음에는 아내의 상태가 좋아지는 것 같다는 말을 듣고 안심하여 좋아하면서 돌아왔다가 나중에는 우려했던 합병증이 생겨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소리를 듣고는 절망에 빠져버렸다. 간호사는 그의 불행을 측은하게 여겼지만 별로 위로해 줄 말을 찾지 못했다. 가엾은 블란치는 다가오는 죽음을 지켜보기라도 하듯 허공만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말하기를 거부하고 묵묵히 누워 있었다.
이제는 하루냐 이틀이냐 하는 문제밖에 남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스트로브가 나를 보러 왔다. 아내의 죽음을 알리러 왔음은 묻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그는 완전히 탈진해 있었다. 그 많던 말도 사라지고 없었다. 그는 지친 듯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다. 어설픈 애도의 말을 해봐야 소용없을 것 같아 나는 그가 그냥 조용히 누워 있도록 두었다. 책을 읽고 있으면 너무 무심하다고 여길까 봐 나는 창가에 앉아 파이프를 피우면서 그가 말하고 싶어 할 때까지 잠자코 기다렸다. 그동안 내게 잘해주어 고맙네. 이윽고 그가 입을 열었다. 다들 잘해주었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나는 약간 당황하여 말했다. 병원에 갔더니 나더러 좀 기다려보라고 하더군. 의자를 내주어서 병실 밖에서 기다렸네. 얼마 있으니 아내가 혼수 상태라고 들어와도 좋다고 하더군. 들어가 보니 입이며 턱이며 할 것 없이 온통 동물에 타버렸어. 그 곱던 살결이 만신창이가 되어버린 걸 보니 정말 끔찍했네. 세상을 떠날 때는 아주 평온했어. 얼마나 평온하게 떠났는지 간호사가 말해줄 때까지도 몰랐네. 너무 지쳐 울음도 안 나오는 모양이었다. 사지의 힘이 다 빠져나가 버린 듯 그는 맥없이 드러누웠고 얼마 후에 보니 잠들어 있었다. 일주일 만에 처음으로 절로 뜬 잠이었다. 자연이란 그처럼 잔인하면서도 때로는 자비스럽기도 한가 보다. 나는 담요를 덮어주고 불을 껐다. 아침이 되어 일어나 보니 그는 여전히 잠들어 있었다. 꼼짝도 하지 않았다. 금태 안경이 코 위에 그대로 얹혀 있었다. 자, 36장입니다. 이제 일주일 정도 지났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사이에 끊임없이 스트로브는 그 병원에 가서 아내의 상태를 물어보곤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그 우려했던 합병증이 생겨서 이제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저 간호사는 그의 불행을 측은하게 여겼지만 별로 위로해 줄 말을 찾지 못해 가엾은 불안치는 다가오는 죽음을 지켜보기라 하듯 허공만 뚫어지게 바라보며 말하기를 거부하고 묵묵히 누워 있어라. 그는 하루 이틀이냐 하는 문제밖에 남지 않았다. 그러면 생명이 이제 마지막을 향해서 가고 있는 부분을 보지. 그래서 무엇보다도 더크 스트로브를 좀 위로해야 되겠다 해서 괜히 더크가 있는데 혼자서 책을 읽고 있으면 이상하게 보일 것 같고 무관심하다고 여겨질 것 같고 그래서 화자는 파이프만 이렇게 물고 창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럴 때는 마침내 더크가 입을 엽니다. 그동안에 내게 잘해주어서 고맙네. 이제 더크도 이제 마음의 생각을 정리하고 있죠. 그 다음에 더크가 다들 잘해주었어. 그 얘기합니다. 그래서 화자가 뭐라고 말하나 하면서 물어봅니다. 그럴 때는 나는 병원에 갔더니 나더러 좀 기다려보라고 하더군. 의자를 내주어서 병실 바깥에서 기다렸는데 얼마 있다가 아내가 혼수 상태에 있으니 들어와도 좋다고 해서 들어가 봤다는 겁니다. 들어가서 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온 입이며 턱이며 목에 독극물로 인해서 쌀이 다 타버렸고 그야말로 끔찍한 것을 봤다는 겁니다. 그 곱던 살결이 만신창이가 되어 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더 이상 환자는 힘을 쓸 수 없었는지 맥없이 드러누워 있고 그렇게 해서 마침내 세상을 떠날 때는 아주 평온하게 그렇게 세상을 떠났다는 그렇게 얘기를 해주면서 더크는 곧 맥없이 드러누웠고 얼마 후에 잠들었더랍니다. 일주일 만에 처음으로 절로 수면제 없이 잠을 든 경우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화자가 하는 얘기를 한번 보십시오. 이 부분도 참 역시 작가라는 사람들이 어떤 상황을 기술하는 데에 이런 능숙한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합니다. 자연이란 그처럼 잔인하면서도 때로는 자비스럽기도 한가 보다. 왜냐하면 일주일 만에 이제 처음으로 스트로브가 잠든 거를 보면서 이제 결국은 자연의 법칙처럼 이렇게 들어는 또 한가하게 이렇게 자비스럽게 그렇게 하기도 하더라는. 나는 담요를 덮어주고 불을 껐다. 아침이 되어 일어나 보니 그는 여전히 잠들어 있다. 꼼짝도 하지 않았다. 금태 안경이 코에 그대로 얹혀져 있었다. 이렇게 해서 아침까지도 내려졌다는 걸 볼 수가 있지. 그 다음에 37장 또 보겠습니다.
블란치 스트로브의 죽음은 단순 사망이 아니었기 때문에 온갖 골치 아픈 수속과 절차를 거치고 나서야 겨우 매장 허가를 받을 수 있었다. 묘지까지 연구를 따라간 사람은 덕후와 나뿐이었다. 갈 때는 걷는 속도로 갔지만 올 때는 달리다시피 돌아왔다. 연구마차 마부가 말들에게 채찍을 휘두르는 걸 보노라니 어쩐지 오만정이 떨어졌다. 그냥 어깨를 한번 으슥하는 것으로 망인을 잊어버리겠다는 것만 같았다. 앞에 가는 연구마차가 흔들거리며 속도를 낼 때마다 우리 마부도 뒤처지지 않으려고 말들을 거세게 몰아댔다. 하기야 나 자신도 속으로는 이 사건을 죄다 마음 밖으로 털어내고 싶었다. 나와는 별 관계없는 비극에 진절머리가 나기 시작했던 것이다. 나는 짐짓 스트로브를 위하는 척 화제를 딴 데로 돌리고 나서 마음이 놓였다. 잠시 어디라도 다녀오는 게 좋지 않겠나? 내가 입을 열었다. 이제 굳이 파리에 있을 이유도 없을 텐데. 그는 대답이 없었다. 나는 잔인하게 계속 물었다. 당장의 계획은 세워두었나? 아니, 이제 좀 어지러진 것들을 정돈해야지. 이탈리아라도 가서 일을 좀 시작해보지 그래. 이번에도 대답이 없다. 이 어색한 순간을 마부가 구해주었다. 잠시 속도를 늦추더니 우리를 들여다보고 뭐라고 말을 걸었던 것이다. 잘 알아들을 수가 없어 나는 고개를 내밀었다. 마부는 우리더러 어디에서 내릴 거냐고 물었다. 나는 잠시 기다리라고 하고는 덕후에게 말했다. 나랑 같이 가서 점심이나 하지 그래. 피갈 광장에 내려달라고 하겠네. 아니쎄. 난 스튜디오에 가보고 싶네. 나는 잠시 머뭇거렸다. 같이 가줄까? 내가 물었다. 아니야. 혼자 가고 싶네. 알았네. 나는 마부에게 행선지를 말해주었다. 그런 다음 우리는 다시 묵묵히 길을 달렸다. 덕크는 블란치가 병원에 실려갔던 그 비극적인 날 아침 이후로 스튜디오에 한 번도 간 적이 없었다. 그가 같이 가자고 하지 않아서 나는 마음이 놓였다. 문간에서 그와 헤어진 다음 홀가분한 기분으로 거리로 나왔다. 파리의 거리가 새삼 유쾌하게 느껴졌다. 바쁘게 오가는 행인들을 바라보노라니 절로 웃음이 나왔다. 날씨는 맑고 햇빛은 밝았다. 한결 짜릿한 삶의 기쁨을 느낄 수 있었다. 어찌할 수 없는 느낌이었다. 나는 스트로보와 그의 슬픔을 내 마음에서 털어버렸다. 삶을 즐기고 싶었다. 이제 장례를 치루어야 되는데 장례 절차가 그냥 매장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결국은 이게 사고사였는지 정말 자살이었는지 이런 것들 서류로 다 돼야 매장 허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까다롭게 그렇게 절차를 마치고 묘지로 이제 가게 되는데 묘지로 갈 때에 덕후와 화자 두 사람만 매장지로 갑니다. 그렇게 갈 때에 연구마차가 갈 때는 걷듯이 그렇게 가더니 묻고 난 뒤에 되돌아올 때에는 그렇게 빨리 오는 게 마음에 걸렸다는 겁니다. 한번 보세요. 갈 때는 걷는 속도로 갔지만 올 때는 달리다시피 돌아왔다. 연구마차 마부가 말들에게 채찍을 휘두르는 걸 보나를 어쩐지 오만정이 떨어졌다. 그렇지 않습니까? 좀 이렇게 갈 때처럼 좀 천천히 왔으면 좀 마음의 정리라도 해야 될 텐데 그냥 마구 달려오더랍니다. 앞서가는 연구마차가 흔들리며 속도를 낼 때마다 우리 마부도 뒤처지지 않으라고 말을 거세게 몰아댔다. 그렇죠. 이 사람들은 뭐 자기 일이니까 빨리 끝내야 되니까. 하기야 나 자신도 속으로는 이 사건을 죄다 마음 밖으로 털어내고 싶었다. 그렇죠. 마음 밖으로 털어내고 싶겠죠. 나와는 별 관계없는 비극에 진절머리가 나기 시작했던 것이다. 나는 짐짓 트러블을 위하는 척 화제를 딴 데로 돌리고 나서 마음이 놓였다. 어디 잠시라도 다녀오는 게 좋지 않겠어? 이제 파리에 굳이 있어야 될 일도 없잖아. 그랬더니만은 얘기가 없습니다. 당장에 그럼 계획이라도 있니? 하니까 아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좀 어질러진 것들을 정돈해야지. 이탈리아라도 가서 일을 좀 시작해보지 그래? 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이번에도 대답이 없다. 그렇게 대답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로 갈 거냐? 마부가 우리를 어디다 내려줄 건가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나는 잠시 기다리라 하고 더 크게 얘기를 합니다. 점심 식사나 같이 하지. 피갈 광장에 내려달라고 하겠네. 그렇게 했더니 더 크가 하는 얘기 아니야.
나는 스튜디오로 갈래. 그래서 스튜디오, 그러니까 살던 집이죠. 그 마지막으로 자살했던 집이죠. 그러니까 거기를 가겠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마법계 행선지를 정해주고 나도 같이 갈까? 그렇게 했더니 그러지 말고 혼자 가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그나마 홀가분했다는 겁니다. 혼자 가겠다니까. 또 가서 문간에서 울고불고 하면 그걸 또 어떻게 견디나 했는데 혼자 가겠다고 이렇게 덕스트로브와 헤어진 다음 홀가분한 기분으로 거리로 나왔다. 파리의 거리가 새삼 유쾌하게 느껴졌다. 바쁘게 오가는 행인들을 바라보느니 절로 웃음이 나왔다. 날씨는 맑고 햇빛은 빛났다. 항상 그러죠. 자기는 엄청난 어려움이 있어서 세상도 엄청난 어려움 속에서 뭔가 있을 것 같은데 세상은 여전하지요. 바로 이 여전함을 보게 됩니다. 한결 짜릿한 삶의 기쁨을 느낄 수 있었다. 이제 삶의 기쁨도 느낄 수 있다. 참 인간이란 그런 겁니다. 어찌할 수 없는 느낌이었다. 나는 스트로브와 그의 슬픔을 내 마음에서 털어내버렸다. 삶을 즐기고 싶다. 이렇게 하면서 37장이 끝났습니다. 나는 거의 일주일 동안이나 스트로브를 보지 못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7시가 조금 넘은 시각에 그가 불쑥 나타나 저녁을 먹으러 가자면서 나를 끌고 나갔다. 그는 머리에서 발끝까지 온통 상복 차림을 하고 중절모에도 넓적한 검은 테를 둘렀다. 손수건마저 가장자리가 검은 것이었다. 그의 상복을 보면 그가 단 한 번의 재앙을 통해 세상과의 모든 인연, 심지어 처가 쪽 먼 친척들과의 관계까지도 다 잃고 말았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 하지만 통통한 몸집과 붉고 살찐 뺨은 상복과는 좀처럼 어울리지 않았다. 잔인하게도 그 처절한 불행을 겪고 있는 스트로브의 모습에는 어딘가 해학적인 데가 있었다. 그는 떠나기로 작정했다고 했다. 하지만 가려는 데는 내가 제안한 이탈리아가 아니고 네덜란드였다. 내일 떠날 참일세. 자네와는 이게 마지막이 될 것 같네. 나는 적당한 말로 대답을 했고 그는 힘없이 미소를 지었다. 고향에 가본 지 벌써 5년이 되었네. 죄다 잊어버린 것 같아. 고향집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살다가 이제 다시 찾아가려니 왠지 쑥스러운 생각이 드네. 그래도 지금으로선 편하게 쉴 만한 곳이 거기뿐이니까. 멍들고 상처받은 그의 마음은 다시 다정한 어머니의 사랑을 찾고 있었다. 오랫동안 견뎌왔던 세상의 놀림을 그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것 같았다. 블란치의 배신이라는 마지막 일격이 그로부터 만사를 쾌활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해주었던 회복력을 앗아가고 말았다. 그는 이제 자기를 비웃는 사람들과 함께 웃어댈 수 없었다. 이제 홀로 버림받은 몸이 되어버렸다. 그는 아담한 벽돌집에서 보냈던 유년 시절과 뭐든지 정돈되어 있지 않으면 견디지 못했던 모친의 이야기를 해주었다. 부엌은 티 하나 없이 반짝거렸다. 모든 것이 늘 제자리에 있었고 어디를 보아도 먼지 하나 보이지 않았다. 그의 어머니는 진짜 청결광이었다. 나는 오랜 세월 날이면 날마다 집안을 깨끗하고 말끔하게 유지하느라 아침부터 밤까지 쉬지 않고 일하는 단정하고 자그마한 능급빛뺨의 노부인을 눈앞에 그려볼 수 있었다. 그의 부친은 평생 묵묵하고 꿋꿋하게 일하며 살아온 탓에 손에 굳은 살이 박인 홀쭉한 노인이었다. 저녁이면 이 노인은 소리내어 신문을 읽고 아내와 딸, 지금은 조그만 어선의 선장과 결연해 사는 한시를 아까워하며 허리를 구부리고 바느질을 했다. 앞서가는 문명에 한참 뒤떨어진 이 조그만 마을에서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한 해가 가면 또 다음 해가 찾아오고 그러다가 이윽고 부지런히 일하면서 평생을 보낸 사람들에게 죽음이 휴식을 주기 위해 친구처럼 찾아왔다. 아버지는 내가 당신처럼 목수가 되기를 바라셨네. 우리 집안은 5대째 같은 직업을 이어왔지. 하기야, 그게 인생의 지혜일지도 몰라. 다른 곳에는 눈길을 돌리지 않고 그저 아버지가 간 길을 밟는 것 말이야. 어렸을 적에 나는 마구 만들던 옆집 딸과 결혼을 하겠다고 했지. 눈이 푸르고 아마생 머리카락을 곱게 따내린 조그만 여자아이였어. 그 애와 결혼했다라면 아마 집을 아주 깔끔하게 정돈하고 살면서
나도 가업을 이을 아들 하나쯤 두었을지도 몰라. 스트로브는 가볍게 한숨을 내쉬고서는 입을 다물고 말았다. 다른 길을 택했더라면 지금쯤 어떻게 살고 있을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서 자기가 선택하지 않았던 그 안전한 삶이 못내 아쉬워지는 모양이었다. 세상은 참 매정해. 우리는 이유도 모르고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제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몰라. 그러니 겸손하게 살아야지. 조용히 사는 게 아름답다는 걸 알아야 해. 운명의 신의 눈에 띄지 않게 얌전히 살아야지. 그리고 소박하고 무지한 사람들의 사랑을 구해야 하는 거야. 그런 사람들의 무지가 우리네 지식을 다 준 것보다 나아. 구석진 데서 사는 삶이나마 그냥 만족하면서 조용하게 그 사람들처럼 양순하게 살아가야 한단 말이야. 그게 살아가는 지혜야. 상심한 나머지 그렇게 말하는 것이겠지만 나는 그런 식의 체념이 적이 못마땅했다. 하지만 잠자코 입을 다물고 있었다. 어떻게 화가가 될 생각을 했나? 내가 물었다. 그는 어깨를 으쓱했다. 어쩌다 그림의 소질이 있다는 걸 알게 됐지. 학교에서 상도 타고 어머니가 내 소질을 대견하게 여겨 선물로 그림 물감을 사주셨네. 그리고 내가 스케치한 것을 목사며 의사며 판사들에게 보여주었지. 다들 나더러 장학금을 신청해 보라며 암스테르담에 보내더군. 장학금을 받게 되었지. 딱하게도 우리 어머니는 그걸 얼마나 자랑스럽게 생각하셨는지 몰라. 나를 떠나보내면서 가슴이 아프셨을 텐데도 그냥 웃으시면서 슬픈 내색을 조금도 하지 않으셨네. 아들이 화가가 된다는 게 그저 좋으셨던 거야. 양치는 내 생활비를 부족하지 않게 보내시느라 늘 쪼들리며 사셨지. 내가 처음으로 전람회에 그림을 출품했을 때는 아버지, 어머니, 누이가 다 암스테르담까지 구경을 왔어. 어머니는 그림을 보고 우시더군. 그의 순진한 눈에 눈물이 글썽거렸다. 지금 우리 집에 가보면 내 그림이 근사한 금박 액자 속에 끼워져 벽 사방에 하나씩 걸려 있다네. 그의 얼굴은 자랑스러움으로 붉게 상기되었다. 내 머릿속에는 농부들이며 삼나무, 올리브 나무들을 곱게만 그려놓은 그 차가운 색조의 풍경들이 떠올랐다. 그 그림들이 번쩍이는 액자 속에 넣어져 농가의 벽에 걸려 있으면 얼마나 기이하게 보일까. 우리 어머니는 나를 화가로 만들면서 아들을 위해 아주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셨어. 하지만 아버지 뜻을 따라 그냥 소박한 목수가 되었더라면 결국 더 나았을지도 모르지. 이제 예술이 뭔지 알았으니 생활을 바꾸겠다는 건가? 지금까지 예술을 하면서 얻었던 기쁨을 그리워하게 되지 않을까? 예술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것이지. 그는 잠시 생각한 뒤에 말했다. 그는 한동안 생각에 잠겨 나를 바라보았다. 뭔가 말을 하고 싶으나 머뭇거리는 것 같더니 이윽고 입을 열었다. 내가 스틱랜드를 만났던 걸 아나? 뭐라고? 나는 깜짝 놀랐다. 스틱랜드라면 그가 다시는 보고 싶어 하지 않던 사람 아니던가. 스트로버는 힘없이 웃었다. 자네도 알다시피 나야 원래 자존심이라곤 없는 사람 아닌가. 그게 도대체 무슨 소린가? 그는 기이한 이야기를 해주었다. 자, 38장에 들어왔습니다. 나는 거의 일주일 동안이나 스트로보를 보지 못했다.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런데 불쑥 저녁에 스트로보가 찾아온 겁니다. 찾아온 차림새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는 머리에서 발끝까지 온통 상복 차림을 하고 중절모에도 넓적한 검은 테를 둘렀고 심지어 손수건마저도 가장자리는 검게 된 그런 손수건을 가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봤을 때에 그의 상복을 보는 순간에 그야말로 단번에 재앙을 통해 세상과의 모든 인연, 심지어 처가 쪽 먼 친척들과의 관계까지도 다 잃고 말았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 다음 얘기가 재밌어. 역시 작가들답게 재밌게 썼습니다. 통통한 몸집과 붉고 살찐 뺨은 상복과는 좀처럼 어울리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얘기가 내일 떠날 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자네와는 마지막 밤이 되겠네. 그러면서 말없이 힘없는 미소를 지었을 뿐이다는 겁니다. 그 다음 보세요.
고향에 가본 지 벌써 오래됐네. 5년이나 지났지. 그렇게 하면서 마침내 고향으로 가겠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멍들고 상처받은 그의 마음은 다시 다정한 어머니의 사랑을 찾고 있었다. 아, 이게 또 인간의 본능 아닐까요? 예, 그런 생각이 드네요. 블란치의 배신이라는 마지막 일격이 그로부터 만사를 쾌활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해 주었던 회복력을 앗아가 버리고 말았다. 그는 이제 자기를 비웃는 사람들과 함께 웃어댈 수 없다. 이제 홀로 버림받은 몸이 되어버렸다. 결국은 지금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부분을 보게 되면요. 덕스트로브는 철저히 파괴된 사람, 철저히 실패한 사람으로 낯떨어져 버리죠. 왜 그렇습니까? 예술가라는 찰스 스트릭랜드를 도와주면서 그 비극이 결국은 한 사람의 파멸로 가버립니다. 정확히는 한 사람이 아니고 한 가정의 파멸이죠. 먼저 보시다시피 그 아내인 블란치 스트로브가 먼저 세상을 떠나게 돼버리고 그 다음에 더크 스트로브도 고향인 네덜란드의 농촌으로 이제 가겠다 하면서 떠나는 부분을 봅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좀 중지하고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예술은 무엇인가라는 문제를 또다시 생각해 봅니다. 결국은 달과 같이 이렇게 쳐다보는 달과 같은 어떤 그런 이상에 살았던 스트로브는 결국 자기 현실 세계, 육펜스의 세계를 완전히 무너뜨려져 버립니다. 패배자로 파국으로 끝나게 되는 부분을 지금 같이 보고 있고요. 거기에 비해서 이제 이 뒤에 나오겠으면 다음 주부터 나올 것 같으면 찰스 스트릭랜드는 또 다른 면을 또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참 이 소설을 읽어 나가면서 우리는 큰 문제에 부딪히게 되지요. 예술은 얼마만큼 순수한 육펜스라는 것을 잡아먹고 사는 게 예술인가? 또 그같이 예술이라는 것은 한 무고한 어떻게 보면은 선량한 스트로브의 가정을 망가뜨려 버렸는가? 그러고도 예술의 가치가 여전한가라는 질문입니다. 참 만만찮죠. 그런 부분을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보시게 되면 아무튼 이제 어린 시절에 떠나왔던 고향, 유년 시절에 있었던 고향 얘기가 이제 쭉 나옵니다. 어떻게 그림을 그리게 됐는가 그런 얘기도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아버지는 내가 당신을 따라서 목수가 되길 바랐었지만은 우리 집은 5대째 목수 집안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인생은 그렇게 되지를 못하고 자기는 그림 쪽으로 그렇게 가게 됐다는 겁니다. 어머니가 그림 물감을 사주셨는데 그걸로 스케치한 것을 어머니는 목사며 판사며 사람들께 보여줬더니만은 그 사람들이 다들 이 암스테르담 수도로 보내라 해서 그래서 그 사람들 성화에 의해서 수도로 갔고 수도로 가서 또 장학금도 받고 그렇게 학교를 다닐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학교 다니면서 또 작품을 했는데 한번 암스테르담에서 그 작품을 전시했을 때에 그 촌에서 부모님들이 거기까지 그림을 보러 찾아오셨다잖아요. 그렇게 찾아와서 그림을 보시고 뭐 그런 얘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 농촌 집에 자신의 그림들을 각 방마다 근사한 금박 액자에 넣어놓고 그렇게 있다는 겁니다. 그 순진한 어머니는 그 그림을 보고 눈물을 글썽이더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어머니는 나를 화가로 만들면서 아들을 위해 아주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셨어. 하지만 아버지의 뜻을 따랐더라면 소박한 목수가 되었을 테고 또 그 다음에 말마구를 만드는 옆집 그 소녀, 자그마한 검은 머리의 소녀 걔하고 결혼을 했더라면은 지금쯤은 내가 또 당연히 대를 이을 아들 하나쯤은 둔 그런 어엿한 목수가 되었지 않을까 이런 자기 과거에 대한 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더니 갑자기 한동안 생각에 잠겨 있더니만은 갑자기 화제를 확 바꿉니다. 내가 스트릭랜드를 만난 걸 아나? 이럽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서 화자가 뭐라고? 라고 소리칩니다. 연구하면은 스트릭랜드라면은 다시는 보고 싶어 하지 않던 사람이 스트릭랜드가 아니었나. 그러니까 자네도 알다시피 나야 워낙 자존심이 없이 사는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나는
같이 네덜란드로 가자고 그랬지. 블란치를 묻고 돌아와서 나와 헤어진 뒤 스토브는 무거운 마음으로 집 안으로 들어갔다고 한다. 어떤 알 수 없는 자학의 욕망 같은 것이 그로 하여금 스튜디오로 가게끔 충동질했던 것이다. 그러면서도 뻔히 예견되는 고통이 두려웠다. 그는 무거운 몸을 이끌고 층계를 올랐다. 그의 발도 마냥 내키지 않는 듯했다. 들어갈 용기를 내느라고 그는 문 밖에서 오랫동안 서성거렸다. 기분이 몹시 언짢았다. 층계를 내려가 나를 불러서 함께 들어가 달라고 사정하고 싶은 충동이 일었다고 한다. 스튜디오 안에 누군가가 있을 것만 같았다. 전에도 층계를 오르고 나면 층계참에서 잠시 걸음을 멈추고 숨을 골랐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하지만 우습게도 블란치를 어서 보고 싶다는 마음 때문에 숨이 다시 가빠졌다. 그녀는 언제 보아도 늘 새로운 기쁨을 주었다. 한 시간만 외출을 해도 한 달이나 헤어져 있던 사람처럼 다시 보고 싶은 마음에 가슴이 들떴다. 갑자기 블란치가 죽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여태까지 일어난 일이 한낱 꿈, 한낱 악몽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열쇠를 돌려 문을 열고 들어가면 그녀가 거기 테이블에 몸을 살며시 굽히고 뭔가를 하고 있으리라. 늘 그지없이 아름다웠던 샤르댕의 저 식전의 기도 속의 여인처럼 우아한 자태로 말이다. 그는 허둥지둥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내 문을 열고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아파트는 비어두었던 집처럼 보이지 않았다. 그가 흡족하게 생각했던 아내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그녀의 청결성이었다. 자신도 워낙 그런 분위기에서 자라서인지 정돈된 것을 좋아하는 아내와 금방 마음이 통했다. 아내가 천성적으로 모든 물건을 제자리에 챙기고 싶어 하는 여자임을 알고 그의 마음에 살며시 따뜻한 감정이 일었었다. 침실을 보니 그녀가 금방 거기에 있었던 것만 같다. 화장대 위에는 브러쉬 2개가 빈 양쪽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그녀가 마지막 밤을 지냈던 침대는 누군가가 만져 정돈해 놓았고 잠옷도 조그만 상자 속에 넣어 베갯머리에 놓여 있었다. 그녀가 다시는 이 방으로 돌아오지 못한다는 사실이 도저히 믿기지 않았다. 그러다 목이 말라 물을 마시러 부엌으로 들어갔다. 부엌도 역시 잘 정돈되어 있었다. 선반에는 스트릭랜드와 다투었던 날 밤 저녁 식사에 사용했던 그릇들이 아주 깨끗하게 설거지되어 있었다. 나이프와 포크는 서랍에 들어 있었다. 먹다 남은 치즈는 보자기에 덮여 있고 빵 껍질은 깡통 안에 들어 있었다. 그녀는 매일 장에 나가 그날 꼭 필요한 것만 샀기 때문에 음식이 다음 날까지 남아있는 일이 없었다. 스트로브는 경찰의 조사를 통해 스틱랜드가 저녁을 먹은 뒤 집을 곧장 나갔다는 사실을 들어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블란치가 여느 때처럼 설거지를 깨끗하게 해놓았다고 생각하니 어쩐지 소름이 끼쳤다. 성격이 그토록 철저하니 자살도 오죽 꼼꼼하게 계획했겠는가. 그 침착성이 무서울 지경이었다. 갑자기 고통이 엄습해 오면서 무릎이 후들거리고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만 같았다. 그는 다시 침실로 돌아와 침대 위에 몸을 던지고 아내의 이름을 큰 소리로 불러댔다. 블란치! 블란치! 아내가 겪었을 고통을 생각하니 견딜 수가 없었다. 그가 아내의 환상을 본 것은 그 순간이었다. 그녀는 부엌에 서서 부엌이라야 찬장을 겨우 놓을 수 있는 정도였지만 접시며 유리잔이며 포크며 스푼을 씻은 다음 부엌 칼들을 도마 위에서 빠르게 벼렸다. 그러고는 물건을 제자리에 다 정돈한 다음 이번에는 싱크대를 문질러 닫고 행주를 걸어 말렸다. 회색의 낡은 헝겊 조각이 아직 그대로 걸려 있었다. 그런 다음 이제 정돈이 다 말끔히 되었나 한 바퀴 빙 둘러봤다. 그는 그녀가 소매를 내리고 앞치마를 벗는 모습을 보았다. 그 앞치마가 문 뒤에 고리에 걸려 있다. 그녀가 수산병을 집어들고 침실로 들어간다. 그는 괴로움을 이기지 못하고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방을 뛰쳐나오고 말았다. 스튜디오로 들어갔다. 커다란 창문 앞에 커튼이 드리워 있어 방은 어두웠다. 얼른 커튼을 열어 젖혔다. 한때 행복이 가득했던 그곳을 한 바퀴 재빨리 둘러보고 있는데
갑자기 하고 흐느낌이 터져 나왔다. 이 방도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었다. 스틱랜드는 워낙 자기 주변에 무관심한 사람이라 남의 화실에 살면서도 무엇 하나 바꿔놓을 생각을 하지 않았다. 정말 세심하게 예술적 분위기를 살린 방이었다. 스트로브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예술가의 환경을 구현한 방이라고 할까? 벽에는 수놓은 벽걸이 장식들이 걸려 있고 피아노에는 색이 고상하게 바랜 실크 천이 덮여 있었다. 방의 이쪽 한 구석에는 밀로의 비너스 모조품이, 저쪽 한 구석에는 메디치의 비너스 모조품이 놓여 있었다. 이탈리아제 장 위에는 여기저기 델프트산 도자기들이 놓여 있고 얕은 부조 장식품들도 이곳저곳에 놓여 있었다. 그가 로마에서 그렸던 벨라스케스의 작품 교황 이노센트 10세의 복제화가 멋진 금박 액자에 들어있고 그 밖에 그가 그린 다른 그림 여러 점이 화려한 액자에 끼워져 장식 효과를 최대로 내는 자리에 놓여 있었다. 스트로브는 늘 자신의 안목이 자랑스러웠다. 화실은 모름지기 로맨틱한 분위기가 나야 한다는 것이 그의 지론이었다. 이제 와서는 방의 풍경 자체가 비수처럼 가슴을 찔러댔지만 그러는 가운데에도 그는 자기가 애지중지했던 루이 15세 시대의 테이블 위치를 살짝 옆으로 옮길 생각이 났다. 그때 벽 쪽을 바라보게 세워둔 캔버스 하나가 눈에 띄었다. 보통 때 그가 사용하는 캔버스보다 훨씬 큰 것이었다. 무엇일까? 그는 그 캔버스 앞으로 가서 무슨 그림인가 보려고 그것을 자기 쪽으로 젖혀보았다. 누드 그림이었다. 돌연 가슴이 뛰기 시작했다. 곧바로 스트릭랜드의 그림임을 알아볼 수 있었다. 갑자기 분통이 터져 벽을 향해 그림을 도로 거칠게 밀쳐버렸다. 도대체 무슨 속셈으로 두고 갔단 말인가. 그 바람에 그림이 바닥으로 엎어지고 말았다. 누구 그림이 됐던 먼지 바닥에 넘어진 채로 둘 수는 없는 일이라 그는 다시 그림을 들어 세웠다. 그러다가 문득 호기심이 생겼다. 한번 제대로 보자는 생각이 들어 그림을 집어들고 가서 이젤 위에 올려놓았다. 그러고는 좀 더 차분히 보기 위해 뒤로 물러섰다. 숨이 멎을 것 같았다. 소파 위에 누워있는 여자의 그림이었다. 여자는 한 손으로 머리를 받치고 다른 한 손은 몸 위에 살며시 얹어놓고 있었다. 한 무릎은 세우고 다른 다리는 뻗고 있다. 고전적인 자세였다. 스트로브는 눈앞이 아찔했다. 란치였다. 슬픔과 질투와 분노가 그를 사로잡았다. 그는 쉰 소리로 울부짖었다.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였다. 그는 주먹을 불끈 쥐고 보이지 않는 적을 후려 갈길 듯 손을 들어 올렸다. 목이 터지라고 소리를 질렀다. 이미 제정신이 아니었다. 도저히 참을 수 없었다. 이건 너무한 일이다. 뭐든 손에 잡히는 게 없나 하고 주변을 휘둘러 보았다. 그림을 갈갈이 찢어버리고 싶었다. 한순간도 눈앞에 더 두고 있을 수 없었다. 마땅한 물건이 눈에 띄지 않았다. 그림 도구 사이를 사차치 뒤져보았다. 묘하게 아무것도 찾아낼 수 없었다. 미칠 것 같았다. 그러다 이윽고 찾던 것을 발견했다. 커다란 그림 주걱이었다. 그는 옳거니 하고 그것을 덥석 집어들었다. 그러고는 비수처럼 움켜쥐고 그림 앞으로 달려갔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스트로버는 다시 흥분이 되는지 식사를 하다 말고 나이프를 움켜쥐고 흔들어 댔다. 그러면서 내려칠 것처럼 팔을 들어 올리더니 다음 순간 힘없이 손을 놓아 버리는 것이었다. 나이프가 소리를 내며 마루바닥에 떨어졌다. 울상에 가까운 웃음을 지으며 그는 나를 바라보았다. 그러나 입을 열지 않았다. 계속해보게. 내가 말했다. 나도 모르겠어. 그때 어떻게 되었는지. 아무튼 그림에다가 커다란 구명을 내줄 생각으로 팔을 막 치켜든 참이었지. 그 순간 그걸 보았던 것 같아. 그거라니. 그림을 봤네. 진짜 예술 작품 말일세. 나는 감히 손댈 수가 없었네. 겁이 났어. 스트로브는 다시 말을 멈추고는 입을 멍하니 벌린 채 물끄러미 나를 바라보았다. 얼마나 뚫어지게 보는지 푸른 통방울 눈이 금방이라도 튀어나올 것만 같았다. 정말 대단한, 정말 굉장한 그림이었네. 경외심마저 느껴질 정도였어.
하마터면 무서운 범죄를 저지를 뻔했네. 나는 그림을 좀 더 잘 보려고 몸을 옮겼네. 그때 뭔가가 발에 걸려서 보니 내가 떨어뜨린 그림 주걱이었네. 소름이 쫙 끼치더군. 나 역시 그를 사로잡았던 감정을 얼마가 느낄 수 있었다. 기묘한 감동이었다. 갑자기 가치관념이 다른 세계로 들어선 듯한 기분이었다. 일상의 사물들에 대한 반응이 전혀 다른 나라에 온 외국인처럼 어리둥절하여 서 있었다. 스트로브는 그림에 대해 얘기해 주려고 애썼으나 도무지 앞뒤가 맞지 않았다. 나는 그가 말하려는 것을 짐작해 볼 도리밖에 없었다. 스틱랜드는 그때까지 자신을 얽매여왔던 굴레를 과감히 깨트려 버렸던 것이다. 자기 자신이 아닌 뭐랄까 전혀 생각지 못했던 힘으로 넘치는 새로운 혼을 발견했던 것이다. 강렬하고 특이한 개성을 대담하고 단순하게 묘사한 것만은 아니었다. 살결은 열정에 가득한 어떤 관능, 불가해한 어떤 것을 품고 있는 관능으로 채색되어 있었는데 그렇다고 채색에 그치는 것만은 아니었다. 그리고 중량감, 그러니까 육체의 무게를 뚜렷하게 느끼게 해주는 그런 중량감에 그치는 것만도 아니었다. 거기에는 어떤 영적인 것, 손을 어지럽히는 전혀 새로운 어떤 영성이 깃들어 있어 생각지 못한 방향으로 상상을 이끌어가면서 영원한 별들만이 빛나는 어둡고 텅 빈 우주를 벌거벗은 영혼이 두려움에 떨면서 새로운 신비를 찾아 모험의 여정을 나선 그런 우주를 암시하는 것만 같았다. 이 설명이 수사적으로 여겨진다면 그건 스트로브가 수사적이었기 때문이다. 사람이 감정에 빠지면 자기도 모르게 소설을 쓰듯이 이야기한다지 않는가. 스트로브는 여태까지 한 번도 가져보지 못했던 어떤 느낌을 표현하려고 애썼지만 그것을 보통의 어휘로 표현해낼 줄 몰랐다. 그는 마치 언어로는 기술할 수 없는 어떤 것을 말로 설명해 보려고 애쓰는 신비주의자 같았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한 가지 사실만은 분명하게 표현했다. 이런 것이었다. 사람들은 아름다움이라는 말을 너무 가볍게 사용한다. 말에 대한 감각이 없어 말을 너무 쉽게 사용함으로써 그 말의 힘을 잃어버리고 있다. 별것 아닌 것들을 기술하면서 온갖 것에 그 말을 갖다 쓰기 때문에 그 이름에 값하는 진정한 대상은 위엄을 상실하고 만다. 그저 아무 것이나 아름답다고 말한다. 옷도 아름답고 강아지도 아름답고 설교도 아름답다는 것이다. 그래서 정작 아름다움 자체를 만나게 되면 그것을 알아보지 못한다. 사람들은 쓸데없는 생각을 되먹지 않은 과장된 수사로 장식하려는 버릇이 있어 그 때문에 감수성이 무뎌지고 만다. 신령한 님을 어쩌다 한번 체험하고선 그것을 늘 체험할 수 있는 것처럼 속이는 돌팔이 의사처럼 사람들은 가진 것을 남용함으로써 힘을 잃고 마는 것이다. 그래도 스트로브는 굳이 할 길 없는 어릿 광대이면서도 아름다움에 대해서만은 자신의 영혼처럼 성실하고 정직한 사랑과 이해를 가지고 있었다. 그에게 아름다움이란 신자들이 경외하는 신과 같아서 그것을 볼 때에는 외경심을 느꼈다. 그래, 스틱랜드를 만나 뭐라고 했나? 나랑 같이 네덜란드에 가자고 했네. 나는 기가 막혀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저 놀라 멍청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우린 결국 둘 다 블란치를 사랑한 셈이 아닌가. 고향집에 가면 그가 머물 만한 여유는 있을 테고 가난하고 소박한 사람들을 사귀면 그 사람 영혼에도 큰 득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네. 뭔가 자기에게 도움이 되는 것을 배우게 될지도 모르고. 그래, 뭐라든가 그냥 애매하게 웃고 말더군. 되먹지 않은 소리를 한다고 생각했나 봐. 자신에겐 더 중요한 일이 있다고 하지 않겠나. 거절을 하더라도 다른 표현을 썼으면 좋지 않았겠나는 생각이 들었다. 블란치 그림은 나더러 가지라고 하더군. 스틱랜드가 왜 그랬는지 의아스러웠다. 하지만 난 잠자코 있었다. 잠시 우리 사이에 침묵이 흘렀다. 자네 물건들은 다 어떻게 했나? 이윽고 내가 물었다. 어떤 유대인에게 다 팔았네. 죄다 가지는 걸로 해서 꽤 톡톡히 쳐주더군. 그림은 집으로 가져갈 작정이네.
이제 이 세상에서 내게 남은 것은 옷 한 상자와 책 몇 권뿐일세. 하여간 고향에 돌아가게 되어 잘 됐네. 고향에 돌아가게 되면 이제 지난 일은 죄다 잊어버리는 편이 좋으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지금이야 슬픔을 견딜 수 없을 것 같아도 시간이 지나면 차차 누그러질 것이고 결국은 자비로운 망각의 도움을 받아 인생의 짐을 다시 질 수 있게 될 것이다. 나는 부디 그러길 바랐다. 아직 젊은 사람이니 그도 몇 해가 지나면 이 모든 불행을 돌아보며 쓴웃음을 지을지도 모른다. 얼마 있으면 고향의 마음 착한 여자와 결혼을 할 것이고 틀림없이 행복하게 살 것이다. 하지만 죽기 전까지 형편없는 그림들을 무수하게 그려댈 것이라고 생각하니 나는 절로 웃음이 나왔다. 이튿날 나는 암스테르담으로 떠나는 그를 전송해 주었다. 자, 이 장에서는 이 소설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가장 중요한 위기랄까요? 그런 자리에 와 있습니다. 결국 브란치를 묻고 그 살던 브란치가 마지막을 보냈던 그 스튜디오에 들어가서 살펴보는 얘기입니다. 모든 게 그대로였고 마치 누군가가 잘 정리해 놓은 집처럼 그렇게 깔끔하게 정리된 방 모양들을 봅니다. 부엌이면 모든 게 잘 정리되어져 있고 특히나 블란치는 이같이 주변을 늘 정리하는 그런 스타일이었는데 오죽이나 그 꼼꼼히 잘 준비하는 형태로 자살도 준비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튼 모든 게 그대로면서 그걸 둘러보면서 소리질러 블란치를 불러보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벽면을 향해서 그림이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꺼내 보면서 그 그림을 봤을 때 뭔 그림일까 하고 꺼내 보면서 깜짝 놀라게 됩니다. 거기에 블란치의 누드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그림을 받는 순간에 어떨 것 같습니까? 당연히 찢어버리겠죠. 당연히 뭐 불태워 부숴버리겠죠. 그런데 똑같이 그림 주걱을 가지고 그림을 내려치려고 하는 순간에 뭘 보았다는 겁니다. 그 부분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커다란 그림 주걱이었다. 그는 얼큰이 하고 그것을 덥석 집어들었다. 그리고는 비수처럼 움켜쥐고 그림 앞으로 달려갔다. 그렇게 얘기하는 스트로브는 흥분했는지 자기가 그 얘기를 하면서 흥분돼서 자기가 들고 있던 이 나이프를 떨어뜨려 버립니다. 그래서 방바닥에 떨어지는 나이프가 떨어지고요. 그래서 계속 회복에 그렇게 말합니다. 순간 그렇게 뭘 보았다는 거야 그 순간에? 그거라니 그것이 뭔데? 하면서 다투어 묻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정말 대단한 그림이었네.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보세요. 정말 대단한 그림이었네. 경외심마저 느껴질 정도였어. 그림을 보고 경외심이 느껴졌다는 거죠. 하마터면 내가 무슨 범죄를 저지를 뻔했네. 나는 그림을 좀 더 잘 보려고 몸을 옮겼네. 그때 뭔가가 발에 걸려서 보니 내가 떨어뜨린 그림 주걱이었네. 소름이 쫙 끼치더군. 이 얘기합니다. 나 역시 그 같은 감정에 이제 같이 몰입이 되었습니다. 기묘한 감동이었다. 갑자기 가치관님이 다른 세계로 들은 듯한 기분이다. 일상의 사물에 대한 반응이 전혀 다른 나라에 온 외국인처럼 어리둥절 서 있었다. 자, 이 부분에서 예술의 진술할까요? 예술에 들어간 극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엄청난 비극 끝에서 엄청난 분노가 일어날 것 같은데 이 인간이 가진 분노와 비극은 아무것도 아니고요. 커다란 그림의 예술이라는 큰 그림의 힘이 압도해 버리더라는 거예요. sublime이라는 영어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sublime이라는 말은 그냥 압도해 버리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압도해 버리는 그런 경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경험이 마치 다른 세계에 왔는 것 또는 외국인처럼 좀 전에 보셨죠? 이렇게 된 감정, 어마어마한 감정이더라는 겁니다. 그 중량감, 무게죠. 그 중량감, 그러니까 육체의 무게를 뚜렷하게 느끼게 해주는 그런 중량감에 그치는 것만 또 아니었다. 거기에는
그다음 얘기 보십시오. 어떤 영적인 것, 혼을 어지럽히는 전혀 새로운 어떤 영성이 깃들어 있어 생각지 못한 방향으로 상상을 끌어가면서 영원한 별들만이 빛나는 어둡고 텅 빈 우주를 벌거벗은 영혼이 두려움에 떨면서 새로운 신비를 찾아 모험의 여정을 나선 그런 우주를 암시하는 것만 같았다. 이렇게 하면서 그 예술의 진문맥이랄까 깊은 세계에 들어간 부분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저 아름답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 보면은 아무 데나 강아지도 아름답고 또 아름답고 설교도 아름답고 이런 말을 붙이는데 그거 아름다움에 대해서 제대로 말을 못하는 경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같은 아름다움의 특징은 경외심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영어 단어 sublime이라는 단어를 쓰게 된 게 바로 그겁니다. 경외긴 경외인데 압도하는 경외입니다. 그랬더니만은 이제서야 마침내 이 전장에서 스트릭랜드 보고 네덜란드를 같이 가자고 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합니다. 결국 우린 둘 다 블란치를 사랑한 사람이 아니었나? 그래서 고향집에 가서 머물며 그가 뭔가 가난하고 소박한 사람들을 사귀게 되면 새로운 세상을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가자고 그랬더니만은 스튜던트는 자기는 뭔가 더 중요한 일이 있기 때문에 갈 수 없다고 그렇게 해서 안 가기로 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스트로브는 모든 자기 물건들을 다 팔고 한 유대인께 전부 다 팔았답니다. 팔고 이제 고향으로 가게 됐다. 이렇게 가게 되면은 이게 언제 또 만날지 모르겠다. 그렇게 하면서 헤어지게 되는데 이튿날 나는 그를 전송해 주었다. 이렇게 해서 39장이 끝났습니다. 이 39장에서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매우 중요한 핵심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달이라는 것, 다시 말해서 예술이라는 정수가 뭔지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얘기되지를 못했고 주로 육펜스에 대한 얘기를 쭉 해왔습니다. 이제 처음으로 달의 세계, 달이라는 게 어떤 건가, 예술의 세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여기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계속되는 부분이 이같이 예술의 순수성과 인간, 육편서적인 부분들이 이제 꼬이면서 계속해서 더 얘기가 진행되고 있는 부분을 볼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40장까지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장을 보겠습니다. 다음 한 달은 내 일에 바빠서 그 슬픈 일과 관련된 사람은 아무도 만나지 못했을 뿐더러 내 마음은 이제 그 일을 떠나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뭔가를 골똘히 생각하면서 길을 걷다가 우연히 찰스 스트릭랜드와 마주치게 되었다. 그를 보는 순간 잊어버리고 싶었던 끔찍한 일들이 한꺼번에 떠올랐다. 그러면서 그런 기억을 불러일으킨 그에게 울컥 역겨움이 솟구쳤다. 그렇다고 모르는 채 지나가기도 유치한 짓 같아서 그냥 고개만 끄덕하고는 걸음을 빨리하여 지나가 버렸다. 그런데 곧 누가 뒤에서 어깨를 치는 것이었다. 굉장히 바쁘신가 보군. 그가 친근하게 말을 걸었다. 자기를 피하려는 사람에게는 다정하게 구는 것이 그의 특징이었다. 내가 쌀쌀하게 대해서 좀 꺼림칙했던 모양이다. 예, 나는 짤막하게 대꾸했다. 그럼 내가 당신이랑 같이 좀 걷지. 왜요? 내가 물었다. 당신과 어울리면 즐거우니까. 이 말에 나는 대꾸하지 않았다. 그가 내 옆을 묵묵히 따라왔다. 그렇게 400~500m쯤 걸었을까? 나는 그 꼴이 좀 우습게 여겨졌다. 마침 어느 문방구 앞을 지나가던 참이어서 나는 종이를 좀 사면 되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를 따돌릴 구실이 되겠다 싶었다. 여기 좀 불러야겠어요. 잘 가세요. 기다리고 있겠소. 나는 어깨를 으쓱하고 가게 안으로 들어갔다. 들어가서 생각하니 프랑스 종이는 질이 좋지 않다는 게 생각났고 이왕 계획도 틀어졌는데 굳이 필요 없는 물건을 살 필요가 있겠느냐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그 가게에 뻔히 없을 물건이 있느냐고 물어보고 나서 잠시 후에 그냥 빈손으로 가게를 나왔다. 필요한 것 샀어? 그가 물었다. 아니요. 우리는 다시 묵묵히 걸었다. 그러다 길이 여러 갈래로 나뉘는 곳에 이르렀다.
나는 걸음을 멈추었다. 어느 쪽으로 가십니까? 내가 물었다. 당신 가는 방향으로 가겠소? 그가 빙긋 웃으며 말했다. 난 집에 갈 건데요. 그럼 나도 같이 가서 담배나 한 대 피울까? 제가 청할 때 오시지 그래요. 나는 냉담하게 쏘듯이 말했다. 당신이 청해주기만 한다면야 그러지. 저기 담벼락이 보이나요? 나는 손으로 가리키며 말했다. 그래, 그렇소만. 그게 보인다면 내가 덕가는 상종하고 싶지 않다는 것도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어쩐지 그런 것 같았지. 솔직히 말하면 나는 참지 못하고 웃었다. 내 결정 가운데 하나는 나를 웃기는 사람을 마냥 싫어하지 못하는 성격이라는 점이다. 그래도 마음을 단단히 먹기로 했다. 당신한테는 정남이가 떨어져요. 당신같이 역겨운 사람은 본 적이 없단 말입니다. 당신 같은 인간을 만난 건 정말 불행이었어요. 그런데 왜 당신은 자기를 그렇게 싫어하고 경멸하는 사람하고 자꾸 어울리려고 하는 거죠? 이보게나, 자네가 날 어떻게 생각하든 내가 눈 하나 깜짝할 줄 아나? 집어쳐요. 나는 어렴풋이 내 속마음이 그리 칭찬할 만한 것이 못 된다는 걸 깨닫고 나도 모르게 더 거칠게 말했다. 당신하고는 알고 지내고 싶지 않아요. 내가 타락시킬까봐 두렵소. 막상 그런 식으로 말하니 내 꼴이 적잖이 우습게 여겨졌다. 그가 냉소를 지으며 곁눈질로 나를 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아마 생활이 좀 궁하신가 보군요. 나는 불쑥 무례한 말로 응수했다. 나도 영 바보는 아니요. 설마 내가 당신에게 돈을 빌릴 생각을 했겠소? 이제 알랑거릴 줄도 아시니 갈 때까지 갔군요. 그는 빙긋 웃었다. 그래도 당신은 날 진짜로 미워하지는 못할걸. 내게서 가끔은 좋은 걸 배울 수 있는 하는 말이야. 나는 웃음이 터지려는 것을 입술을 꽉 깨물고 간신히 참았다. 얄미운 말이기는 했지만 전혀 틀린 말도 아니었던 것이다. 나의 또 하나의 결점은 아무리 되먹지 않은 인간이라도 말로 맞수가 될 만한 사람과는 어울리기 좋아한다는 점이다. 스틱랜드라는 인간은 내 쪽에서 아주 애를 써야 겨우 증오할 수 있다는 사실을 나는 깨닫기 시작하고 있었다. 그런 내게 도덕적인 약점이 있기는 하지만 그를 비난한 내 말에도 어딘가 허세가 들어있음을 나도 알고 있었다. 내가 그렇게 느꼈다면 그의 날카로운 직관은 벌써 그 점을 알아차렸을 것이다. 나를 속으로 비웃고 있을 게 분명했다. 나는 그의 마지막 말에 대꾸하지 않고 그저 어깨만 으쓱해 보이고 입을 다듬으로써 얼버무려 버렸다. 자, 이 부분에서 또 실존 철학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존 철학에서 특히 nietzsche가 가진 실존주의 철학을 이 세상에 제대로 펼쳐 보인 작가가 nietzsche였거든요. 이 nietzsche가 가진 초인 사상, 위보멘시라고 독일어로 그렇게 말합니다만은, 제가 지난번에 황동규 시인의 시를 얘기하면서 실존주의 철학을 또 얘기하면서 그때 이보멘시를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들었을 분들은 지금 또 들으시면은 자꾸만 이렇게 듣게 되는구나 라고 될 겁니다. 아무튼 여기에서 덕스트로브를 암스테르담으로 보낸 이후에 한 달쯤 지났는 날에 우연히 길을 걷다가 찰스 스트릭랜드를 마주치게 됩니다. 그래서 끔찍한 일들이 생각나서 자기는 피해버리려고 그럽니다. 그냥 지나칠까 생각하다가 살짝 목례만 하고 그냥 지나치는데 따라오는 겁니다. 따라와서 어깨를 툭툭 치는 겁니다. 굉장히 바쁘신가 봐.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 섞고 싶지도 않은 사람이니까 이렇게만 하고 가려고 그러죠. 그럼 내가 당신이랑 같이 좀 걷지 이러면서 또 옆에 따라 붙어서 걷겠다는 겁니다. 왜요? 그렇게 이제 화자가 물으니까 당신과 어울리면 즐거우니까 이 얘기합니다. 이 말에 나는 대답도 하지 않았다. 묵묵히 가서 한 400~500m쯤 가서 어느 문방구 앞을 지나다가 문방구 안으로 쑥 들어가면서 얘기입니다. 나는 여기 좀 들려야겠어요. 잘 가세요. 그렇게 했는데 기다리겠소. 이렇게 하면 문방구 밖에서 기다립니다. 아무튼 문방구에서 살 게 있어서 들어온 사람이 아니니까 다시 또 문방구를 이거 뭐 있느냐고 물어보기도 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빈손으로 나오니까
뭐 좀 샀소? 라고 묻습니다. 아무튼 당신이 당신 가는 길로 가시면 좋겠어요. 나는 내 가는 우리 집 길로 가겠습니다. 당신은 어디로 갑니까? 그렇게 했더니만은 얘기가 내가 당신 집 가는 쪽으로 가겠소. 가서 담배라도 한 대 피려고.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화자가 얘기합니다. 제가 청할 때에 우리 집에 오시지요. 그렇게 청할 때 오지 지금 와서는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아니 당신이 청해 주기만 한다면야. 그렇게 하면서 따라 붙으려 합니다. 그러니까 화자가 얘기합니다. 저기 담벼락이 보이죠? 그러니까 그러소만 하니까 그게 보인다면 바로 내가 당신하고 상종하고 싶지도 않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그럴 때는 어쩐지 그런 것 같았지 솔직히 말하면 하면서 그 얘기 또 합니다. 나는 웃음을 참지 못하고 픽 웃었다. 그 다음에 바로 쏘아붙여 줍니다. 당신한테는 정남이가 떨어져요. 당신같이 예꺼운 사람은 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당신 같은 사람을 만난 거는 정말 불행이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럴 때는 이보게나 자네가 날 어떻게 생각하든 내가 눈 하나 깜짝하는 줄 아나? 이 부분입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 일상적인 어떤 기준을 가지고 쭉 얘기를 해 나오는데 이 찰스 스트릭랜드가 서 있는 부분은 전혀 다른 부분입니다. 요 방법처럼 되어진 방법이 초인입니다. 이보멘시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게 되면 실존주의 철학이라는 게 독일에서 생겨나면서 이 실존주의 철학의 대가가 바로 이 니체인데 니체는 생각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인간이 지금 방식처럼 인간은 안 된다고 보는 겁니다. 뭔가 인간은 지금 이 상태에서 훌쩍 한 단계 뛰어오를 수 있는 그런 인간상이 돼야 되는데 그 인간상을 니체는 초인, 이보멘시 그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그 이보멘시는 어떤 인간인가라는 부분입니다. 짜질구리한 육펜서든지 이런 것들은 그냥 흘러가도록 관여하지 않고 내버려 두고 오로지 이 달만 추구하는 그런 인간으로서의 예술 추구형의 인간을 이보멘시라 합니다. 당연히 예술을 추구하다 보니까 거기에 뭐가 나옵니까? 어마어마한 희생을 요구받게 되고 또 어마어마한 창조성이 거기에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아무튼 여기에서 찰스 스트릭랜드가 이렇게 보여주는 부분을 보게 되면은 그같이 사람이 죽고 또 화자가 이렇게 싫어하는데도 기어코 자기는 그거를 그냥 신경 쓰지 않고 이보게나 자네가 날 어떻게 생각하든 내가 눈 하나 깜짝하는 줄 아나? 그러면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장에서 보실 때에는 실존 철학의 그 부분을 생각해서 보셔야 된다라는 부분이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결국은 두 사람이 얘기를 이렇게 합니다. 그래도 당신은 날 진짜로 미워하진 못할걸? 내게서 가끔은 좋은 걸 배울 수는 있는 한 말이야. 이러면서 그래도 내게 뭔가가 있지 않을까? 그 뭔가라는 거는 예술적인 거죠. 예술적인 게 있다. 그러니까 나는 화자는입니다. 화자는 웃음이 터지는 것을 입술을 꽉 깨물고 간신히 참았다. 얄미운 말이긴 하지만 전혀 틀린 말도 아니었던 것이다. 이러면서 화자도 이제 이보멘시 초인이라는 실존주의 철학적인 어떤 그 부분에 조금씩 눈을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후부터 쭉 얘기되어지는 거는 이같이 어떻게 초인이라는 사람을 발견하게 되는가, 알게 되는가, 이 내용이 이제 소설로 연결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나를 속으로 비웃을 게 분명했다. 나는 그의 마지막 말에 대꾸하지 않고 그저 어깨만 으쓱해 보이고 입을 다듬으면서 얼버무려 버렸다. 그렇게 하면서 40장에서 이제 두 사람이 헤어지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까지 되어졌던 얘기 속에서 간단하게 보게 되면요. 이 부분입니다. 덕스트로브는 그야말로 누구든지 감동될 수 있는 동양적으로 보면 거의 현인에 가까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덕이라는 걸 가지고 또 자비라는 걸 가지고 다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는 것처럼 다 이끌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까지라도 자기가 모든 것을
껴안아 줄 수도 있고 모든 것을 용납해 줄 수 있는 큰 사람이라는 것조차도 그거는 자기 만용이라는 겁니다. 그것조차도 만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른 생각은 뭐냐라는 부분입니다. 그게 그럼 만용이면 바른 거는 뭔데? 라는 부분은 우리가 오늘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우리께 던져오는 질문입니다. 그중에 하나가 여기에 나왔던 이보멘시 초인이라는 사상입니다. 초인이라는 사상은 이같이 앞으로 이 소설이 계속 진행되면서 찰스 스트릭랜드가 어떤 사람으로 이렇게 떠오르고 있는가라는 부분, 그 부분을 보시게 되면은 이 사람이야말로 정말 예술에 매료된 사람이고 예술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고 예술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모두 던지는 사람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또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여기에서 몇 가지 상징하는 바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한데 마찬가지로 그런 것도 모아서 한꺼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